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5.18 이후 한국의 과거청산과 사회적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정원호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 계시는 이유대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두 분 선생님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호 선생님은 현재 문화 편집위원으로 계시고 박사학위를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과 LA 정치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해오셨고요. 그리고 과거청산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토론을 해주시는 이우대 선생님은 독일 튜빙겐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데요. 베를린 자유대학교, 훔볼트 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하셨고, 독일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에어프루트 대학 역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가지셨습니다. 지금 튜빙겐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사실 이우재 선생님은 이민 2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독일에서 한국인으로 정교수가 되신 최초의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학 연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지금 독일은 7시라고 하는데 지금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정원호 선생님 발표를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원호입니다. 발표하는 동안 마스크 좀 벗을게요. 네, 제가 5.18 학술대회 발표를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수락을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과거 청산 문제를 좀 사회적인 과제로 좀 바꾸기 위한 고민들을 하면서 한 2년 전부터 그런 연구자 모임도 갖고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왔었는데 정작 저는 글을 한 번도 쓰지 못해가지고 좀 한번 이번 기회에 내 고민들 정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3, 4월 동안에 제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 회복과 사회적 기억 방안 연구라는 연구에 공동 연구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연구를 왜 이제 발출했냐, 민트부가 발출한 건데 왜 발출했냐 하면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그런 사업에 국가가 공적 자금을 대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면서 그걸 설득을 해라라는 게 그 주제의 사회적 기억을 실천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사례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회적 실천이 많기는 많은데 많은 곳은 많고 없는 곳은 없더라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어떤 문제가 어떤 국가폭력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회적 기억이라는 문제가 이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서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좀 과거 청산과 사회적 기억의 관계 또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조명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이 발표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요. 일단 5.18 이후에 과거 청산을 좀 진단, 스케치 해보고요.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어떤 지형으로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나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순서 사례 조사 및 목록화를 통해서 이제 과거 청산에서 시민의 정책 책임으로 왜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려는 담론적이고 문화적인 실천이 중요한가라는 데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1988년 4월 광주청문회를 과거청산의 출발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과거청산은 거의 30년을 넘기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2000년대 이후에는 수많은 과거사위원회들이 설립이 되어서 진상조사 활동들이 10년 가까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10년 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현재도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들이 활동 중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북한 민주화 문제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진실사회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제 로고를 가져왔는데 맨 끝에 진실사회위원회를 보면은 임시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제 출범한 지는 한 6개월가량 12월에 출범했으니까 한 6개월가량 됐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이제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홈페이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과거 청산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인 관심이 가장 높을 때는 이제 그런 과거사위원회가 설립된 이유가 아니고 되기까지의 과정, 즉 법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기까지 사회적 관심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진실사회위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3, 4년 동안 굉장히 그 끈질긴 입법 청원 운동을 통해 가지고 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출범시킨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유족들이 유해를 들고 선고를 읽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풍경들을 국회 앞에서 특히 많이 보게 되죠. 법 만들어 달라는.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은 풍경인데 이제 과거사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이제 작년 5월 5일 날 황제복지원 피해자가 국회의원 고공농성을 벌여서 이렇게 사회적인 관심들을 이끌어내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로 인해서 노력 덕분에 작년 5월 20일 날 진실사회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기뻐했던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10일 날 진실사회위원회가 발족을 했고 황제복지원 사건 1호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근까지의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사회위원회라는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이제 발족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쏟고 투쟁을 하고 했는데 정작 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활동이 끝나고 나면은 그럼 그 이후에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갈 수 있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벌릴 수도 있고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 거리를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다시 과거사 문제는 피해자의 문제를 남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 온 과거사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피해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한국의 과거 청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진실사회위원회가 국가기구에 의한 마지막 조사가 될 것이다 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사회에 촉구하고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기 진실사회위원회가 종료되면 과거 청산은 마무리되는 것인가 라는 또 고민이 들어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피해자에게서 시작해서 피해자로 끝나는 과거 청산에 대해서 한국의 과거 청산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재승 선생님은 신원 모델이다. 그러니까 원을 풀어주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피해자를 무마하고 기념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낮은 정의를 구현하는 과거청산 모델 방식으로서 한국의 과거청산 모델이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고 또는 이영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5월 운동의 과거청산은 정의 모델이다라고 이제 정의하기도 했고 뭐 또 정기신 선생님은 진실사회위원회는 진실화해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맞기도 하고 또 좀 안 맞기도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한국의 과거 청산이 3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그런 정의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될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사실 진상조사는 되게 많이 벌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피해 구제와 제도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한다면은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과거 청산에서 그런 정의가 실현되는 수준은 사건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름이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 특별법이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진상조사 외에도 여러 후속 작업들이 조치들이 취해지지만 흔히 이른바 과거사 정리로 포괄되는 사건들이 있죠. 진실사회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뭐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조사하는 경우에 사실 진상조사만 해도 너무 힘든 거죠.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신혼 모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화해의 조건들을 전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 화해 모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표현 잠깐 어떤 사건들이 이제 그 진아이가 조사를 하는 사건들이냐 진실규명의 범위를 정리해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과거 청산 운동들마다 성과와 한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5.18 40주년이었고 그때 정근식 선생님께서 쓰신 글 중에서 5.5 운동의 성과를 이렇게 평가하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18은 특별법을 제정을 했고 과거 청산 문화를 제도화했고 한국 사회 문화운동 혁신했고 국제사를 발전했고 인권도시 모델을 정립했고 등등등 너무나 빛나는 성과들을 거두었는데 그런 성과들이 사실 모든 과거 청산 운동들의 성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과거 청산 운동들이 5.5 운동의 경로를 따라가긴 했는데 그런 성취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5.5 운동에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한국 과거 청산, 그러니까 그 5.18 운동의 성과가 한국 과거 청산 운동의 현 주소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 진실화해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이르러서야 이제 화해 조치를 위한 국가의 의무가 이제 법에 명시가 됐고 아마도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난다면은 그 이후에 그런 조치들이 국가의 의무로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5.5 운동과 다른 과거 청산 운동들의 현 주소는 좀 다르다, 매우 많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의 과거 청산의 현 주소는 여전히 화해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화해의 조건이라는 거는 국가가 이제 그런 과거사위원회를 만들고 과거 청산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 30년을 했는데 이게 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뭔가 다른 관점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했을 때 과거 청산이 제도화된 이후에 사실은 사회 영역에서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입지가 점점 좁아들었고 다시 어떻게 그 입지를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관점 하나와 또 하나는 국가폭력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유지되어 온 시대에는 사회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사회 책임의 관점, 시민의 어떤 책임, 집단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재승 교수님께서 상당히 좀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소시오사이드라는 개념을 제안하셨죠. 그러니까 국가폭력은 사회폭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 과거 청산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죠.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려는 담론적이고 문화적인 실천들은 사실은 그 과거 청산을 이끌어냈던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였는데 왜 지금은 그것이 잘 안 보일까라고 했을 때 이런 운동들은 오히려 과거 청산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과거 청산 이후에 더 절제작 요청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러한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려는 그런 실천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고 어떤 상황일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거죠.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거 청산과 사회적 기억의 문제를 과거 청산 그 구술사 사례 조사 및 그 목록화를 통해 가지고 한번 현황을 좀 짚어보고 싶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이 더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억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하면 되게 다양하게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를 보면 기억사회학, 구술사, 기록관리 분야 정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기억사회학에서는 최근에는 그다지 활발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구술사 연구와 기록관리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사회적 기억이라는 그 개념이 출발한 거는 이제 기억사회학 쪽이기 때문에 그쪽의 논의들을 좀 보면은 저 여기서 이론적인 얘기를 길게 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알박스의 집합기억이라는 개념이 나온 이후에 이제 개인의 기억, 사회적 기억, 공공기억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개념화되지 않고 혼용되어서 쓰여진 측면이 있죠. 제가 볼 때 가장 잘 정의했다고 생각하는 분의 그 사회적 기억에 대한 정의를 가져왔는데요. 집합기억이 한 사회의 기억이라고 본다면은 사회적 기억은 사회 내의 기억이다. 사회적 기억이란 기억이 형성되는 사회적 과정으로 기억이 실천되는 장으로 볼 수 있다. 기억들이 형성되고 여러 기억들이 갈등하고 혼재하는 기억들의 장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억은 다중적이고 일시적이고 컨텍스트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정의를 갖고 왔고요. 어쨌든 이 사회적 기억에 대한 논의가 한참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한국의 사회적 기억은 그 관제 기억, 역사적 기억에 대항해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기억 투쟁, 대항 기억 형성을 위한 담론적인 실천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졌고 특히 5.18 항쟁과 화삼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운동은 거의 이제 사회적 기억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운동은 단순히 담론적인 투쟁만이 아니고 문화적인 재현 운동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죠. 5.18도 그렇고 4.3도 그런데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진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이후의 연구들은 조금 정리한 연구들은 많은데 새롭게도 그것들을 이렇게 평가한 연구들은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구술사는 한국에서 90년대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정의를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정의가 있죠. 나라마다 정의를 달리하고 있는데 구술사라는 것은 밑바닥으로부터 새로운 증거를 도입하고 초점을 이동시키고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열고 역사가들의 가정과 이미 인정된 해석에 도전하고 무시되었던 실질적인 집단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역사 소설 자체의 폭을 넓히고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폴 톰슨의 이제 정의를 가져왔고 한국에서의 과거 그 구술사 연구는 대체로 이 맥락에서의 경험주의적인 연구가 많다라고 이제 윤택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한국의 구술사는 이제 치유의 역사학, 새로운 민중사 방법론, 대안적 역사 쓰기 방법론으로 이미 확고히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여성주의 인식론과 접목되면서 여성주의 역사 쓰기 방법론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관리 분야는 이제 사회적 기억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적 기록, 사회적 기억을 내포한 기록이라는 이제 오타가 났네요. 용어를 좀 사용하는데 사회적 기록의 특징이 이제 사회적 기억과 좀 다릅니다. 공공기록과 달리 사회적 기록은 공공기록과 달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기록은 시공의 다양성, 주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생산한 기록의 고유성 또한 그대로 반영한다. 사회적 기록은 하나의 증거로 하나의 사건을 증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특징을 꼽으면서 최근에 그 사회적 기록에 관한 관심도 20년을 넘었다고는 하는데
폭발적으로 이게 이제 그 연구 성과가 나온 거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4.16 세월호 참사의 기억들이 아카이빙 되는데 기록 관리 분야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기록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카이비스트의 사회적인 책무로 이렇게 요청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기억과 기억 사회학과, 그리고 이제 구술사, 그리고 기록 관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기억에 대한 관심을 보면은 학문적인 접근이나 방법론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전략에서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회적 기억이 단순히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고 성주의 역사 쓰기 또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기록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제 추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억이 그러면 과거 청산, 이행기 정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한, 사실은 이 정근식 교수님이 2013년에 한 연구에서 많은 이제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 것 정리할 때, 맥락을 잡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가 이행기 정의가 놓여있는 그런 이제 맥락과 굉장히 유사하고 같은 경로를 밟아왔다라고 하는 건데, 탈권위주의, 탈냉전, 탈식민의 맥락에서 이행기 정의가 이제 그런 맥락에 놓여있듯이, 이제 그 사회적 기회에 관한 연구도 그런 경로에서 이제 공식 기억에 대항을 했고, 그것을 국가가 수용하는 그런 경로를 밟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연구 결과, 연구 성과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어떤 압제가 종식된 이후에 국가가 이제 정의를 바로잡아야지라고 해서 먼저 과거 청산을 시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압제가 종식된 이후에도 정의를 바로잡아라라고 하는 사회 요구에 의해서 이것들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사회적 기억을 이제 재구성하는 담론적 문화적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구술사 사례조사 및 목록한데, 사실은 사회적 기억에 관한 이제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국가폭력 사건 관련된 부분만 정리를 했었는데, 노동운동, 여성운동, 사회적 참사,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려는 그런 조사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제 국가폭력 사건들 중심으로만 보자면은,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특정한 사건들에 좀 그런 성과들이 편중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갈래를 나눠보면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목소리 증언을 수집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일찍부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술사 연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90년 초반부터 이렇게 꾸준히 최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반해서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이제 유족들의 이야기가 이를 담은 구술정원집이 나왔고, 빼앗긴 어버이의 그림이라는 책이 최초로 나온 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증언은 정부 기관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집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정부 기관에서 발간한 피해자 조사 및 구술 증언집은 사료 수집의 목적은 아니고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듣는, 그러니까 피해 중심의 증언을 듣고 있다,
많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4.3 특별취재반의 4.3의 증언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4.3 연구소를 중심으로 꾸준히 구술 증언집을 발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구술 증언집의 경향은 4.3과 5.18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피해자의 경험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의 경험이라든가 또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한 다양한 사람들의 기억을 좀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4.3의 경우에도 이제 사상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이라는 책이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다르지만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의 증언집이 2020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진주 민간인 피해, 학살 피해 이제 유족들이 쓴 건데요. 증언을 모은 건데요. 학살된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책이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는 아마도 가장 많은 구술 증언집이 수집되어 있는 사례가 아닐까 하는데요. 특히 뭐 광주 5월 민중 항쟁사료 전집 같은 경우에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집단적 말하기 사례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체험을 담은 광주 여성이라는 이제 책이 2012년에 나왔고, 또 5.18 10일간의 야전병원이라는 게 2017년에 나왔는데, 이건 누가 뭐 시켜서 낸 게 아니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의료인들의 그 경험을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발간한 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자료가 많은 곳에는 이게 그 목록화들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자료집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특히 이제 5.18 같은 경우도 자료가 워낙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다 모아놓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시설 폭력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형제복지원 구술 그 피해자 모습을 담은 숫자가 된 사람들은 2015년도에 나왔고, 아무도 내 꿈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성감학원 피해 생존자 구술 기록집은 2019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이런 책들의 경우에는 좀 특징이 그 인권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구술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이걸 기록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록의 주체들이 조금 바뀌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젊고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활동가들 중심으로 해서 또는 신진 연구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내고 있다는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경험은 사실은 그 민간에서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되긴 했지만 국가에서 진행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도 정말 많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런 것 빼고는 대부분 그 외에 좀 대다수의 국가폭력 피해 경험은 사회적 기억으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려는 담론적 문화적 실천이 활발했던 사건들의 과거 청산이 과거 청산에서 좀 그런 정의가 실현된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결과들은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담론적 문화적 실천이 과거 청산의 정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조사가 필요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관계들 잘 설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과거 청산들을 사회적 대체로 가져오자라고 하는 거는 국가 주도의 과거 청산이 의미 없다.
덜 중요하다가 아니고요. 국가는 국가대로 진실규명과 피해자 보상, 후속 조치 등의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재발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사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과거 청산이라는 이 주제를 이제 국가 주도 제도화의 차원에서 좀 시민사회 영역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두전 선생님은 기억의 윤리와 같은 얘기를 하셨고 이재승 교수님은 이행기에도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의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담론적 문화적 실천들은 시민 개개인이 과거 청산의 주체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 청산 이후에 지속 가능한 화해의 조건과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과거 청산을 시민사회 영역으로 가져오는 의제를 더 사유하고 실천하자라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국가가 주도하는 과거청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이 과거청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주장과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휘재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휘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발표문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 제가 독일의 첫 한국학 교수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지적하고요. 제가 사실 과거청산 관련돼서 전문가도 아니고 이쪽으로 글을 쓴 것도 없는데 이 주최 측에서 저에게 토론을 부탁했어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 지금 현재 이렇게 연구되고 토론되는 것에 대해서 좀 배우는 기회로 삼으라고 저를 이렇게 토론자로 책정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이제 토론이 이렇게 깊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이 발표문을 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2개 정도 던지면서 토론을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원옥 선생님께서 이재성 선생님의 소시오 사이트 개념을 이용을 해서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사회의 기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과거청산이 실행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과들이 뭐 전혀 무시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시오사이드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사회적인 책임과 기억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저는 이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걸 보면 사회 전체가 집단적 폭력과 인권 침해 배후로 작동했다는 것을 해명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토론되는 과정을 조금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이렇게 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 강주 문제 해결 5원칙에서도 두 번째로 진상 규명 다음 이제 책임자 처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책임자 처벌이 법적인 차원에서만 이제 머무는 게 아니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가해자 연구로 좀 더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으로 바로 가기 전에 가해자 연구에 조금 더 머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이쪽으로 조금 심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방관자나 구경꾼도 같은 가구청소의 주체로 세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가해자 연구는 이제 폭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폭력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적 논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하는 것을 밝히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가구청산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제 논의되는 것들은 극단적 폭력과 학살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는데 가해자는 뭐 어떤 동기에서 폭력을 실천했는가 하는 질문을 좀 벗어나서 많은 부분 경찰이나 군대나 뭐 이렇게 어떤 명령을 복종해야 되는 어떤 기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동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깊게 가해자가 어떤 순간에 폭력을 행했고 그리고 폭력이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그 폭력을 행한 사람의 전기는 어땠고 그리고 어느 세대에 속했고 그리고 경찰이나 군대라는 기관이 제도적으로 폭력을 이 가능하게 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집단적인 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집단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사회심리적인 작용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좀 가해자의 연구를 좀 더 깊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발표에서도 이렇게 가해자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듣지 못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피해자 연구에서 좀 벗어난다고 해도 가해자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꼭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상규명이나 나중에 가해자를 뭐 고소한다든지 아니면 더 큰 의미에서 재발 방지 뭐 아니면 화해 이런 식으로 꼭 귀결될 필요는 없겠지만 이 폭력의 작동 방식 자체를 좀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술사 사례 연구가 를 굉장히 잘 주제별로 정리를 해주셔서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목록화가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구술사는 자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연구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을 위한 어떤 그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지난 한 30년 동안의 구술사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신 걸 보면서 한국 구술사가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도 조금 읽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제 삼진 않았는데, 제가 이해한 바를 조금 이렇게 정리하자면, 처음에는 조금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니, 이런 식으로 그 사건에 집중해서 이제 구술사를, 진행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군 위안부, 그 구술사 사집에서부터, 그 피해자들의 그 체험에 대하여 증언자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주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해자가 구성적 요소를 더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 구성적인 요소를 어떤 한 사건에 제한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생애사를 보면서 그 삶에서 어떤 맥락으로 이게 이제 재현되는지 구성되는지 하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취재하는 차원에서의 그 성과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증언자가 자기 삶을 어떻게 구성하고 재현하고 그게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밝히는 데는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구술사 프로젝트에 이제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성과로서는 이제 여성의 기억이나 또 피해자를 벗어나는 도민들의 기억이나 의료진의 기억 이런 것이 이제 확대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제 방문적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그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위원 협의회에서 쓴 그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라는 책인데요. 거기서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구술자와 이 인터뷰 작업단이 공동으로 이 작업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단순한 구술을 이렇게 녹취록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증언자와 이야기를 하고 증언자가 보완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발표문에서 그 증언자들의 마음을 담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언어로 담아내지 못하는 사연을 증언자들의 마음을 담아 재구성한다 이러는데 이게 저는 방문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진짜 궁금했어요. 언어로 담지 못하는 사연을 마음을 담아 재구성한다는 것이 어떤 절차를 밟는 건지 진짜 궁금하고 그리고 이 구술자와 연구자가 이렇게 밀접하게 글쓰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구술사 자체에서도 항상 이렇게 구술자의 그 위치, 그 건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연구자의 입지가 훨씬 더 커지고 그리고 영향도 더 커지지 않는가 이랬을 때 이제 연구자가 사료에 대한 어떤 거리두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진짜 궁금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사료를 제작하는 것과 사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그 두 가지 절차가 여기선 상당 부분 하나로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으셔서 선생님께서는 최근 그 방문론적으로 한국 구술사가 변해가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 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사회 책임을 논하기 전에 아직 국가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 같은데 그래서 일단 진실규명도 다 완전히 5.18마저도 진상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고 책임자 처벌이 또 된 경우가 상징적인 처벌은 했지만 정치적 처벌을 사실 확실히 못했고 이런 상황인데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는 더 심하죠. 사실은 그 가해자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해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가해자 연구가 한국에 특히나 이제 많이 없는데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 가해자 연구 중요하고 국가 책임 중요하고 책임자 처벌도 중요한데 하지만 그것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시간이 너무나 지난하고 길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피해자는 마냥 기다려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선후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국가 책임 이후에 사회 책임 물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쨌든 지켜봐온 관찰해온 사람으로서는 그것은 뭐 선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원인과 결과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 책임이 강화가 되면 국가 책임의 강도를 높일 수 있고 국가 책임에 의해서 또 사회 책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또 행사가 될 수 있고 이런 관계에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가해자에 대한 문제, 폭력의 구조 문제 그리고 왜 가해자들은 그 상황에서 왜 그런 폭력을 가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데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잠깐 관여하고 있는 이제 문화의 속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 가해자가 다 노출되어 있죠. 누가 그걸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사건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이나 조윤선에 대한 재판이 3년씩 이렇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의 결정이 나지 않으면은 나머지 가해자들이 범죄 사실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유예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이제 과거 청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고 또 폭력의 재발 반복을 방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고 한국 과거 청산이 잘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꼬이고 왜곡되어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과거 청산 운동, 5월 운동이 싸워서 이뤄낸 성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이번 41주년 때 좀 놀랐던 건 뭐였냐면은 어쨌든 가해자가 등장을 한 거죠. 공개적으로 등장을 해서 이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또 TV에 나와서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한 이제 반성을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화해의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광주 피해자들이 이제 그걸 조건 없이 용서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TV에서 봤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까지 41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구술사에서 이제 연구자와 그다음에 피해자 사이에 권력의 문제가 있고 또 재현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재구성될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 그 책이 이제 자기가 그 책을 발간하면서 그 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밝힌 그 얘기를 옮겨온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목소리를 그대로 적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것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과정을 이제 고백을 한 건데 그건 아마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미 너무 오래전에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 지났고 사실 유족이라고 해도 어버이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마도 이분들의 이제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또 이제 쓴 글을 또 보여주고 수정을 하고 이런 협의의 글쓰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 협의의 글쓰기라는 부분은 사실은 구술사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피해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토시 하나 심표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적는 경우는 사실 없고요. 그 피해자의 목소리를 증언을 이제 기록을 하고 그 녹취록을 재구성을 하고 다시 이제 피해자와 얘기를 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문제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되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 윤리적인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자가 경계를 한다고 하면 크게 이거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우재 선생님, 혹시 좀 더 남은 질문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 제 토론에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추가할 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끝낼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속하신 분들 중에 질문은 없으시죠? 네,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네, 1부 순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해서요. 네, 발표해 주신 정원호 선생님과 멀리서 토론해 주신 이인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